저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맡은 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원래 개강해야 되는데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요. 한 주 늦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저희 14회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그 구성은 아시죠? 진행 방식이 시험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고 이런 순서인데,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께 이번 강의, 그리고 연간 일정 잠깐 소개해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유튜브로, 그죠? 예, 설명회 때 저는 인사드렸는데, 혹시 오늘 처음 그냥 시간 맞아서 오셨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선택 기준에 따라 오셨을 텐데요. 저는 25기구 지금 현재 지방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홍보 문구가 뭡니까? 고득점이잖아요. 감정평가 이론을 점수를 좀 높게 훌쩍 받아서 실무 어려운 거 또는 법규 어려운 거 좀 덮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하려고 지금 전략을 짜고 그렇게 강의를 7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 강의 연간 일정 말씀드리고, 그 유튜브 여러분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본 강의 때문에 그거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유튜브에 우리 프라임 법학원 또는 어정민 치면 저희 공부 방법론이 20분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상 꼭 필수로 보고 오세요. 그 중에서도 강의 일정 저희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일정인데 여러분, 저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이 이제 막판에 되면 암기해서 쓰는 걸로 모든 게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답안지로.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을 위해 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같이 가져가려고 굉장히 고민해서 커리큘럼을 가져가고 있어요. 짜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일정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기본 강의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기본 강의 14회차로 구성되는데요.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야 해요. 그죠?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본 결과 1회독하고 이런 책을 덮거나 심지어 던져버리거나 그러시거든요. 왜냐? 실무하기 너무 바빠서. 그런데 저는 이번 기본 강의, 요약 강의를 통해서 좀 그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쌓아두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정민 강의를 들어서 남들보다 차별할 수 있는 건 이론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그리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관리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기본 강의에서는 전체 이해를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하냐면 저희 그 500개 개념 보셨죠? 그거 이번 주죠. 2회차부터 바로 쓰려고 해요. 500개 개념은요,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교수님 책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 말고요, 내가 조금 더 손봐서 나만의 스타일로 다듬어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500개지만 조금 줄여보자라고 하면, 뭐 부동산 학 정도 그런 건 날려도 되고요. 이제 눈으로 이제 한 번 보면 되는 정도니까, 500개를 조금 총 범위로 해가지고 수정 가능하고 열심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에서는 의의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가 다가 아니라 다음 회차 와서 전 회차에 이론을 써보는 복습형으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을 더 붙였어요. 한 번 더 제가 요약 강의 해드리려고 해요. 6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 강의 14회에서 총론 강론 다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페이지가 넘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하고 체계를 잡는 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회 강의 쭉쭉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 6회 강의는 빠르게 한 번 더 복습하고 플러스 오늘 놓친 부분 또는 이거는 한 바퀴 좀 돌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이제 6회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저희 총론 강론 복습이지만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500개의 개념 썼고요. 저희 기본 목차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기본 목차. 기본 목차라 하면 오늘 페이지 22쪽 보시면요.
박스 안에 챕터하고 목차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감정평가의 기초 부분이고 눈으로 봐도요 쏙쏙 다 들어오는 분량인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분설해서 목차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500개의 개념처럼 총론 부분은 내가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목차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그리고 정리할 것도 없는 게 저희 박스 안에 있고, 만약에 추가 정도 작업 공부하면서 기본 목차 여기까지 잡아야겠다. 예를 들어 지역 분석에 대해 써라 라고 하면 지역 분석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개념,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건 좀 안 맞긴 한데요. 뭐 분석 목적 하면 뭐 1, 2 이런 식으로 목차를 좀 잡아서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요, 여러분, 우리 해설서 있죠. 저 공부할 때는 해설서가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연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수험서에 넣니 많이 이런 논란이 좀 우리 수험생들끼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실한 수험서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실무 기준 해설서에 대해서 짧게 강의하려고 하고요. 6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10회라고 나갔는데 그게 아마 뒷강의 기출문제 분석, 여기가 10회 예상하고요. 실무기준 해설서를 보면서 반복이거든요. 앞에 내용 저희 책이 해설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3회차라고 3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실무기준 해설서 3회독 할 때는요, 이제 단문 연습 들어갑니다. 단문 연습은요, 우리 시중에 가면 스터디 연기 생각하시면 돼요. 스터디 연기 가시면 대부분 50점 또는 60점으로 묻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써보고요, 여러분. 마지막 기출에서는요, 이제 기출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욕심에 지난 회차에는 100점씩 썼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으로 이제 똑같이 구현해 보는 거죠. 여러분 실무 제일 먼저 펴서 뭐 하세요? 답안지 보면서 사시지게 숫자 맞춰서 써보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큰 배점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합 문풀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외에 파이널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따라서 여기 실전 쓰기 연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고 있는데 또 뭐가 돌아가죠? 스터디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저랑 오해독을 하고요. 이해를 오해독, 그 다음 각 수업별로 쓰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을 쪼을 거예요. 빨리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쓰기, 이해와 암기는 이번 기본 강의 그리고 연간 일정에서 함께 그날 해결하자.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자.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오늘 기본 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 설명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 강의. 그 영상 보고 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 공부 방법론을 좀 쭉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넘겼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서브노트 관련해서입니다. 첫 번째 기본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건데 그 체계에서 제일 큰 핵심은요, 여러분, 교재 선택입니다, 여러분. 교재 선택.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데, 3기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 프린트물 들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 강의에서부터 교재 선택을 신중히 그리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저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계에서 교재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서브노트라는 걸 이제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저의 교재는 다른 교수님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 번에 정리했다. 어떤 기준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수험계에서 내려왔던 그런 이론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서브노트가 등장한 건 이 교수님들 책
여러 권을 봤던 그 시절에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긴 했는데요. 이제는 그 서브노트가 곧 교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 자체가 뭘 위한 것인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요 한 것만 보겠다예요, 여러분.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저는 결론은 저의 강의 교재를 가지고 계속 단권화 작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수님들 교재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3회독, 4회독 하다 보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내 눈에도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 저의 교재를 그냥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계속 보완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난 그래도 교수님 책을 보고 그 교재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저의 책의 그 목차 있죠? 그 목차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단권화하는 작업은 무조건 해야 하는데 그 무조건 해야 하는 데에서 이제 기준점은 저의 교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5월달 또는 6월 안에요. 그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700페이지 넘잖아요. 근데 이거 최소한 줄여서 제가 목차만 따로 빼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은요. 전체 회독 한번 쭉 해보세요. 네, 4월, 5월 14번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쭉 해보시고 4월, 5월 쫓아오시다 보면 아, 여기 교재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아마 내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브노트가 곧 저희 교재가 될 거고 단권화로는 이 책 한 권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 서브노트 만드는 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테스트 여러분 뭐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프린트로 한 장씩 내드릴게요. 답안지 형식으로. 예, 답안지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지금 다음 회차가 1번부터 23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0분 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분에 20문제 내고 싶은 거죠, 욕심에. 근데 조금 많을 것 같아서 15문제나,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직 저희 수강생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 지금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일어나세요. 또, 뭐, 오늘 배운 정리 있죠? 내용들 정리해야 될 것들 제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강의만 듣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그날 미션 다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9시 반까지 오시기 힘들잖아요. 하루를 날릴 수 없으니 정말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 기본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 이제는 안 계세요. 그 강사님은 안 계신데 이론이란 과목이 그래요. 한도 끝도 없이 읽으면 쭉쭉 그냥 계속 읽는 과목이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빠르게 효율적으로 합격하고 싶어서예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시험과의 연계성 얘기를 꼭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감정평가의 개념은 왜 배웁니까? 이거 왜 어디서 나오죠? 네, 업무 영역 확장 관련해서 저희가 답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관련해서 계속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700페이지를 1회독하면 500페이지로 줄고 내가 하는 분량이 그다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요약집 분량으로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시험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라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700페이지의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있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 3, 4기 가면은 이제 버릴 거 다 버리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초반 기본 강의에서부터 이 부분은 왜 공부하는지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공부 시간 있죠. 이론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 공부 시간을. 타 강사님들 전략도 되게 달라요, 여러분. 되게 다른데 일단 저를 믿고 오셨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 실무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다들 거의 인정하실 거고, 그리고 보통의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보통의 수험생들은 실무를 빵 터트릴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데
이론을 빵 터트릴 능력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무는 시간 투여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여러분 아시죠? 한 단계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데 이론은요. 실무보다 그 공부 패턴, 그 분량, 절대적인 분량이 짧고요. 올라가는 것도 예,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3기 2주차를 스터디를 마치고 2년차 분이세요. 2년차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따라오시는 분들 있죠. 답안지가 올라와 있는 거 이제 3기잖아요. 연기 때 봤던 답안지라 이론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 조금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기준에는 제가 기준에 보면 실무 8, 법규 2, 이론 빵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막 몰아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론에서 고득점 해야 되니까 막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웬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그 웬만큼이 이제 기본 플러스 고득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입니다. 지금 연기 스타트. 지금 여러분들 이론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정말 빠르고 너무 괜찮아요.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래서 실무 무조건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론 시간도 꼭 확보해 주시고요. 예. 저도 수험생 때 그랬어요. 실무라는 과목을 아침에 저 제일 빨리 스터디했을 때 7시였습니다, 여러분. 7시에 일어나서 100점 풀고 2년차 여러분 저 300점 풀었어요. 진짜 독했어요. 300점을 풀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소화도 다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정도 열정이었는데 이론이랑 법규랑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공부 분량이. 그래서 합격할 때도 3과목 다 고득점이었는데 그 이론이랑 법규 공부 시간 배분할 때요. 또 실무 포함해서 적정한 그 수준, 시간은 꼭 확보하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론을 좀 빨리 땡겨서 끝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범위 꼭 시간 분량 확보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날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자, 1차 공부하느냐고 너무 고생하셨죠? 네. 근데 2차 발을 들이시잖아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이론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범위를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연간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쉽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그 합격 점수 목표점을요, 여러분, 제가 55점 제시했거든요. 좀 높을까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선배분들이요, 대부분 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45점에서 50점 초반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실무나 법규 한 과목이 빵 터져가지고 이론은 정말 프린트로 공부했어요. 그럼 40점 초반마저 되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이란 게 뭡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인생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과목 빵 터져서 나가는 리스크, 그 행운도 좋지만요. 또 반면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진짜 부탁드리는 게 이론을 너무 이렇게 뒤로 미루시면 안 되고 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1편 한번 보시죠. 저희는요, 그 앞에 머릿말도 조금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17편으로 돼 있고요. 18개의 논점으로도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장별로 똑같이 가긴 하지만 논점별로 들어보셨을 때 이 논점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논점. 그래서 18개로 시작을 하고 저희 머릿말 한번 쭉쭉 볼게요. 감정평가 이론의 문제 유형 3번 보이시죠? 저희 4개 문제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사례형, 제일 어렵게 나올 때가 긴 지문에 상황 판단까지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단문형, 굉장히 쉬워 보이죠? 2년차도 쉽게 쓸 수 있는데 점수 차별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문제가 단문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뭘로 되냐면 암기가 확실한가, 그러니까 의의가 구체적이고 확실한가로 한번 걸러집니다. 이거 총론 부분인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쓰지?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단문형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걸러지는 게
암기해서 한번 변별력이 확 생기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논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가, 찾아내지 못하는가에서 50점이냐, 55점이냐 갈리게 되고요. 실무형 한번 보실까요? 실무형. 실무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공부 핸드북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이론이 실무랑 똑같아요, 여러분. 실무는 빠르게 계산하는 거고요. 실무에서 고민했던 것들 이론에서 다 출제되고 같이 연계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이 말하는 것 중에 200명이면 200명의 전략이 다 다른데요. 단 하나 맞는 거 진짜 있어요. 실이 법이 같이 보이잖아요? 같이 보이면 그에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실이법의 연계성이 있지만 그래도 실무랑 이론이 굉장히 가까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볼 때 점수는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약술 시사형 이렇게 붙여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요. 그 스터디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마지막 문제 4번 쓸 때 그 심장 터지는 거는 이제 말로 못해요. 시간이 종이 이제 칠 거거든요. 대부분 5분 남기면 정말 땡큐고요. 5분. 정말 잘한 거고요. 대부분 한 4분, 3분? 정말 그래서 글씨도 정말 날아가는 수준으로. 그리고 딱 찍고 이제 끝이 나는데 약술 시사형에서 그 채점병에 말하듯이 물어본 것만 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가 지금 700페이지, 17편, 논점 18개, 이게 최소한의 범위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든 걸 소화해야 마지막 문제까지 시간의 개념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술 시사형은 정말 고득점 하려면 여기까지 조금 무난하게 마치면 딱 찍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가지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번 교재 단권 한번 보실까요? 결론이죠. 저희 감정평가 기본 이론 교재를 기본서이자 서브노트로 활용하기를 말씀드리고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좀 나는 의심스럽다. 나는 서브노트를 다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4월, 5월 한 텀 돌려보시고 제 요약집이 출시됐을 때 한번 그걸 활용해서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희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니까 저 넘겨서 그 마치며 바로 앞장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상에서 조금 누락됐던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팁 한번 보실까요? 우린 이제 분량 한번 보세요. 답안지 16페이지를 다 채우실 건데요. 네, 여기서 양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6페이지 난 14까지 이런 식으로 양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수험의 그 합격선을 넘으시려면 16페이지는 이제 절대적인 확보해야 되는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질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할 뿐이지 16페이지는 개인차는 있지만 꼭 확보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글씨체는 예쁘고 잘 쓰면 좋죠. 근데 답안지를 딱 봤을 때 뭔가 목차와 글씨가 균형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글씨로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확실해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요. 플러스도 돼요. 플러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앞으로 문제 연습하면서 마주치겠지만 지금 우리는요. 두 번째 줄 보면 롬마자 1부터 양가로 1까지만 사용해요. 추천해요. 그렇게 더 많은 분설은 목차를 너무 숨겨놓고 답을 너무 숨겨놓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 목차 사용하시면 좋고 앞으로 문제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세 번째 줄 보면요. 저는 이렇게 꼼꼼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 1번에 첫 번째 서 있죠. 그 서에 저는 2줄 그러니까 문장으로 치면 한 2문장 정도는요. 연습장에 써요. 연습장에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바로 똑같이 옮길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시험을 그 연습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 떨림은요. 실제 시험장의 떨림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수험생들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게 이론의 첫 문제의 첫 줄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옆에다 적어두고 그대로 옮길 정도로 그렇게 해야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잘 써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펜을 1교시에는 2펜, 2교시는 2펜, 되게 구체적이에요. 200명 나름의 수험 전략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론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첫 문제, 첫 줄에 두세 줄은 꼭 반드시 옆에 써놓고 똑같이 옮기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위한 저희 답안에서는 이런 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진짜 들어갈게요. 22쪽에 감정평가의 기초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괜찮으셨나요? 저 지금 대학에서 지금 제 전공 보셨죠? 예, 지리학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지리학이랑 부동산 입지론 이거 출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도 대학은 줌 수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줌은 안 되잖아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실강의 중요성이 그거 같아요. 현장에서 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리고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뭐 9시 반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날 거의 포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놓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소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는 왜 공부할까요? 저희 공부 맨 앞장은 모두 누구든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각종 서와 결에서 이 부분들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감정평가의 필요성 있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암기하는 것들이 왜 하는가? 서와 결에서 녹일 수 있도록 1장에서의 특징은 물은 이 챕터 그대로 묻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소스가 돼서 연결하는데 문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장이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기초 한번 볼게요. 일단 법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 나와 있죠? 이거 개념은 왜 공부할까? 개념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 영역, 우리 그거겠죠, 밥그릇. 그러니까 계속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도 많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만 단독으로 이런 건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이 감정 평가의 전문성, 고유함, 독자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잘 좀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요? 우리의 본질,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적, 이론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업무 영역 관련해서 출제되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 그래서 감정평가의 법적 개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용어죠. 답안지 펼쳤을 때 대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네, 감정평가란 하면서 시작되는 의의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보시죠. 우리는요, 등장하는 법률이 3개 정도, 3개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법, 그리고 감칙, 그리고 실무기준. 이게 기본이고요. 뒤에 유형별, 목적별 나오면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공시법 이런 다양한 법률들이 나오지만 이론에서 의의를 쓰고 규정을 검토하고 내용을 할 때는 이 3가지 법 관련 법령들을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의도 보시면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 그리고 경제적 가치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의를 쭉 보시면요. 일본은 미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론이 어떤 식으로 이론을 확장해 나가냐면 기본 틀이 있고요. 네, 총론과 강론이라는 틀, 그리고 관련 법령,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의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게 일본과 미국의 감정평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기준 세워놨잖아요. 외국의 기준들도 이론 우리 쓰는데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영국도 있고 IVS 세계 국제적 기준도 있는데 그래도 줄여서 많이 쓰면요. 한 6대4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일본과 미국의 기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이 실무 기준이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이거 가지고. 저 수험생 때 이거 들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무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보완하는 수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이론서에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여기 보시면요.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에서 보면은 바로 밑에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서는요, 유스팝이라고 짧게 명칭해서 보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가치에 대한 의견 또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전개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규정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전통적인 감정평가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평가사의 업무 범위를 일본과 미국의 기준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그 가치 판정, 그리고 플러스 맨 끝에 줄, 전문가의 활동이자 의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업무 영역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보고요. 규정 검토 보시면 우리 법 똑같고 실무 기준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 기준점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실무 기준에서 똑같아요. 중점은 똑같은데 세 번째 줄 보면 실무 기준이 원하는 건 일정 요건에 맞춰서 그 가액으로 표시해야만 이 감정평가의 전 과정이 끝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계속 흐르는 건 똑같아요. 가치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이렇게 1번, 2번, 반가로 1, 반가로 2까지 쓰지 않아요. 이걸 전체 통틀어 단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법의 감정평가란 이런 것이고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 판단 작업 플러스 의견 개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그 다음 이론적인 개념 보세요. 자, 법적으로는 이렇고요. 이론적으로는 간평 이론에서는 1원설, 2원설, 3원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업무 영역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소스로 얘는 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법에서는 이렇게 다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가치 판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소스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1원설, 2원설, 3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 2, 3원설을 법규처럼 쓰진 않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과 끊어서 평가를 다르게 보는 걸 2원설이라고 하고요. 똑같지 뭐 결론 내는 거 똑같은데 라고 하는 걸 감정평가 하나로 보는 게 1원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거는요. 세 번째 줄 2원설은 감정과 평가가 상호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행위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사실의 진위 적부 가치 판정의 과정이고 평가는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구분해서 보는 견해가 감정평가 2원설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넘겨서 여러분 3원설은 미국의 기준을 같이 보고 있어요. 3원설 한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 의미가 달라서 구분되는 거고 거기까지 의견을 같이 하는데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의견 개진하는 작업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입지 및 적지와 최유효용 분석을 포함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개념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줄에 감정 컨설팅이라고 부르죠. 뒤에 업무 영역에도 나오는데 그 평가 컨설팅, 감정 컨설팅 이 것들을 조금 더 포괄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 가치 추계 업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범위로 뭘로 보이세요? 컨설팅으로 보이시죠? 네, 컨설팅을 조금 더 묶어서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비가치 추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일본, 미국 관련해서 우리 정의로 좀 포괄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원설이 제일 적정하죠. 가치 판단은 물론 입지, 적지, 최유효 분석까지 비가치 추계를 모두 아우르는 거 3원설. 그런데요. 저희는 이론에서 그 밑에서 지금 검토에서 나오는데요. 검토. 현행법상 실무상 이를 구별하진 않습니다. 이유 법적으로 구별하는 건 없고 이론상으로 업무 영역의 확장 관련해서 우리 업역의 문제지 1원설이니 2원설이니 결론 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
법적 개념과 이론적 개념은 우리 업무 영역에서 물어볼 때 등장하는 소스가 되겠다. 그래서 업무 영역은 거기다 하나 메모해 주시고요. 포스트잇으로 하나 붙여놓으세요.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해결은 강의에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 영역 관련해서 회계상의 감정이라는 개념이 그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회계사법 2조에 등장합니다. 회계사법. 뭐 2조에 등장하는 이 감정이란 용어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의 감정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이런 식으로 볼 때 이제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는 지금 보는 것들이 소스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감정평가의 특징 한번 볼게요. 여러분, 특징. 특징 또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유를 말을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특징에서요. 1번만 크게 별표를 쳐 놓으시죠. 1번. 사회성과 공공성 있죠? 예. 이게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뭡니까? 교수님들 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그냥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로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감정평가 필요하고 그 특징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성과 공공성은 첫 번째 줄 보면 국민의 재산권 가치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감정평가 자체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직업윤리를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로 따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굉장히 출발점, 특징의 전부, 처음이자 거의 전부 전체 내용이라 할 수 있고 2, 3, 4 한번 볼게요. 2, 3, 4. 처음에 두 번째 이제 독자성 있고요. 3번 추정성 있고요. 4번 전문성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개정판 할 때 제가 각주 하나 넣을게요. 이선영 평가사님의 논문 집에서 제가 이제 발췌했는데 좀 빠졌습니다. 독자성, 추정성, 전문성이라는 용어, 이 특징을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성과 공공성은 기본서들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덧붙여서 특징을 정리하시죠. 왜 특징을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의 그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내린 가치는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면서 그게 법원에서 잘못됐다, 위법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내린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요. 또한 아무나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격을 얘기하는 거랑 절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는 이렇게 고유한 영역이고 회계상의 뭐 감정 등 다른 영역과는 다른 이렇게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은 첫 번째 줄 국민의 재산권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일반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상당히 지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가로치고 직업윤리로 이어진다. 직업윤리. 그 다음에 독자성 한번 보시죠. 독자성. 여기는 읽고 같이 볼게요. 독자성 1한 보시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 결정되어진다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공학 법적인 그걸 많이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준사법성까지 부여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독자성이란 이런 것이고 추정성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추정성. 앞에 말했다시피 법률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을 준다라는 보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 결과는요. 법령에 의한 평가 기준, 방법, 자료의 선택, 기타 평가 대상 토지 확인 등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이고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 4번은 여러분들도 잘 쓰실 거예요. 우리 업역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문 자격사로서 첫 번째 줄 끝에 본질적으로 체계화된 학문에 입각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전문가의 위상을 스스로 확립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여러분 거기 독자성 있죠. 독자성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성을 업무 영역으로 이렇게 이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회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안이랑 같이 엮이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감정평가 법규 쪽에서 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우리 감정평가법 8조 있죠? 감정평가법 8조. 8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법률 그리고 우리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이랑 잘 맞게 적법하게 평가 이루어졌는지 감정평가서 발급 이후에 우리가 조사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타당성 조사라는 우리 감정평가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죠. 왜 이걸 하는가? 이제 개념은 여기 감정평가법 8조 한번 보시고 왜 하는가? 목적 있죠? 이 조사는 왜 하지? 큰 테두리 그거예요. 감정평가 업계 발전을 위해서다. 발전? 어떤 발전일까? 우리를 검증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질적으로 수준을 높게 어떤 수준을 높게 하는가? 검증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도 할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제도 개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도 개선. 그 다음, 징계와 규제할 때요. 우리가 예방적 수단으로서 우리가 진짜 법적으로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그 전에 징계받기 이전에 자정의 노력으로 예방적 수단으로서 타당성 조사를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당성 조사가 법률적인 문구만 읽으면 좋다 질적 발전 이룰 수 있겠다 싶겠지만요 이론과 같이 접목시켜 볼 때 이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합당하진 않아요. 왜죠? 우린 이렇게 특징을 가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일단 우리가 가격을 내면요 여러분 독자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된 의견을 낸 거예요. 독자성.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터치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추정성. 우리가 냈어요. 근데 발급 이후에 제3자가 우리를 검토한다?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과연 이 제도 자체가 뭐에 비추어서 감정평가의 특징에 비추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제도일까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안지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면 좋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 질적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는 답안지 아니다. 검토해 보니 이 제도 자체는 이러한 긍정의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고유한 업무 영역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할 거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왜냐? 우리의 독자성, 추정성, 전문성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면 사회성 공공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의 특징이 연결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회독을 이제 1회독에서는 우리의 특징만 다 소화하시면 되는 거고 2, 3에 걸쳐서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으로 어떻게 들어갈까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특징, 필요성 있죠? 얘는 서와 결에서 반드시 등장해요. 서와 결. 특징은요, 서와 결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일반인은 가격 제시할 수 있고요. 일반 재화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누구든지 가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거, 부동산을 바라볼 때 그 경제적 가치라 함은 1번, 부동산 특성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1차에서 배우시죠? 두 번째 줄 지역성. 시장은 국지적으로 형성되고요. 공급은 부족해요. 그죠?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공급의 부중성, 그다음에 세 번째 줄 개별성이기 때문에 일물 일가 법칙 경제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위치의 고정성,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부동산의 특성은 일반인이 쉽게 가격이란 걸 찾지 못할 만한 재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으로 인한 감정평가 필요성이 있고요. 2번. 가격 형성 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저 뒤에 3장 가면 배우거든요.
가격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요. 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발생하는 요인을 이것도 1차에서 배우시죠.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지만 우리는 유효 수요와 효용이란 것도 넣어요. 효용은요, 이 부동산이 나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그 측면을 이론적 개념으로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효용. 그러면 주거용일 경우에는 쾌적성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업무용, 상업용이라고 하면 수익성이 나한테 만족감을 줄 거예요. 그런 만족감이 나의 수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효 수요와 효용이고요.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격이 딱 던져지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가격 형성 요인.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얘도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 중에서 우리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정리하는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은행의 이자율의 인상과 인하가 여기 어떻게 영향을 줄까?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유효 수요 측면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실질 거주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대출의 유용성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부동산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그죠?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업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업자는 어떨까요? 그 공급업자도 자본 끌어다 와야 되잖아요. 이자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공급도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 그죠? 그런 식으로 가격을 찾아가는 게 가격 형성 과정의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금리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세금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기출 뜬 게 뭐였냐면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뭐 거래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거래 규제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등등.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가격이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가격이고 우리는 뭘 판단하는가?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번 이렇게 형성 요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 아니고서는 정확한 거 말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의 비능률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즉 이것도 특성에 기반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감정평가의 개별성, 고가성 등등 이런 것들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능률적이지 않은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해주는 거예요. 매매, 임대, 손실보상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 넘겨서 4번 사회성과 공공성. 그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부동산 보시면 시장은 불안전하고요. 정보도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사회적 손실 당연히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와 결에서 항상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일반인과 대비해서 그런 얘기 쓸 때 마지막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은요, 답은 없습니다만 여러 교수님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 정책적 기능과 그 다음 경제적 기능인데요. 자, 정책적 기능 한번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같은 여기에 공적 부동산 활동을 정책으로 묻고 있어요. 공적 부동산 활동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런 공적 활동들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3번과 4번은 보상평가, 그죠? 손실보상할 때, 그리고 과세평가할 때 다 공적 활동이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가장 큰 테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이런 관리를 두 번째 줄 보면
최유효 이용을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땅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라는 걸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우리의 그런 자료들, 결과치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된 가격은 여기 같이 이렇게 물음표 쳐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자, 우리 감정평가로 접근하는 건요, 실무 기준이 땅땅땅 정리했어요. 가치와 가격은 다르고 우리 구분해서 쓰자. 그리고 우리가 일정 요건에 표시해서 이르러서 쓰는 거, 가액이라고 쓰죠. 세 가지를 다 분류하고 있어요. 자, 읽으면서 이 가치냐 가격이냐는 우리 3장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마 오타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가치인데, 그죠? 그런 식으로 3장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일단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적정한 기준점을 하나 제시해 준다는 그 기능,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가상승 억제 기능 담당한다 보이시죠? 이게 89년에 지가공시법 등장했을 때 딱 제도가 바라는 게 뭐였냐면 토지 공개념 실현이었어요.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은 맞춰서 갔다라고 하면 이 토지 부분, 이 부동산 투자 부분은 투기에 이를 만큼 뭔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선 제도 중에 하나가 지가공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억제해야 되고 시장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 정책적 기능에 들어가 있죠. 자,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 불안정 경쟁 시장인 부동산의 결함을 보완하여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 따라서 경제적 기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다음에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이해 조정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기 때문에 목차만 보고 같이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3번인데요. 3번까지는 쓰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 경웅수 평가사님 기본서 그리고 이창석 교수님 거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답안지에서 기능과 관련해서 뭘 써봐라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정책적 기능, 두 번째가 경제적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 윤리까지만 잠깐 보고요. 잠깐 쉴게요. 감정평가 윤리 41쪽으로 가볼게요. 41쪽. 자, 1장에서 특히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분은 서와 결에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직업윤리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직업윤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서결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서결을 이루는 부분이 직업윤리고 지금까지 계속 스터디에서 연습했거든요. 뭐겠어요? 직업윤리라는 추상성이 아니라 우리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론도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난해 나왔죠. 32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직업윤리는 서결에서 쓰는 건데 논점이 어디가 중요할까? 얘는 자율적인 일단 우리가 먼저 자정 능력이 있다. 왜냐? 우린 전문가니까 자율적인 준수할 수 있다.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도적 개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당성 조사도 보셨죠? 예, 우리는 우리가 평가사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평가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고유의 어벽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율적인 준수가 먼저 되고 그 타당성 조사가 무조건 좋다 이런 비판 이런 거는 견해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자율적인 준수와 그래도 안 되면 표본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의 논지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은 이제 저희를 체크하면서 아, 이 부분은 그냥 필수 암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 한번 보시죠. 자, 개설은요, 이후에 연기 일기에서 너무 막막하다 서와 결이 그러면 그 개설 부분 보고 똑같이 구현해도 좋습니다. 개설, 그 다음에 의의와 중요성, 윤리 규정, 이 부분은 암기, 그 다음에 문제점과 보완 방향 있죠. 걔는 이렇게 세모 이렇게 쳐 놓으시고요. 실무 기준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실무 기준 제정 이전에는 윤리 규정 만들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무 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200해서 윤리 규정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개설 한번 보시면 쭉쭉쭉 읽을 수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밑에 개설의 밑에 세 번째 줄.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행하는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소임을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행동을 규율해야 한다. 저희 논점입니다. 그 다음 직업윤리의 의의요. 의의는 내일 목요일이죠. 테스트 나오겠죠. 직업윤리란 감정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재규정은 물론이고 그 외에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전문 직업인으로서 행위 규범. 여기까지. 그 다음 제 의의를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쓰면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간의 되게 힘들게 준비한 시험에 리스크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의의노트 보시면 플러스 문장이 2개, 3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털어내고 잘라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딸랑 한 줄 또는 키워드로 가면 나중에 살붙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점도 말씀드리고 자, 중요성 한번 볼게요.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이제까지 여러 수험서를 열심히 막 편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설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너네 윤리 중요하다. 두 번째, 전문 자격사로서의 소양은요.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법으로 규율됐어요. 그죠? 국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규율된 해당 업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배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체 역시 자율적이지만 고도의 윤리를 요합니다. 3번은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평가 자체가 이제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 평가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 채우려면 어떻게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인으로서 그러지 말아라. 윤리를 좀 지켜라.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무적인 중요성은 플러스 첨언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기능 고려해 볼 때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 뭐 있겠습니까? 보상평가 있죠. 대규모 공익사업에 반드시 우리가 주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담보평가 지금 저희 대출만 하려고 해도 평가 당연히 되고요. 뭐 아파트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실무상의 중요성은 이렇게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실무 기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건 양가로 1, 2, 3번에 그 내용이 메인이 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윤리 규정은요. 여러분의 그 법규와 암기로 맡기는 영역이에요. 1번 이론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규정 써봐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감정평가법 25조 등 이렇게 그래서 안에 보시면 25조, 26조, 27조 넘겨서 감칙도 3조에 우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칙 3조 읽어보시면 성실 의무 등 유사하게 구성되고요. 저희가 그 32회에 물었던 것도 이런 고민들 있죠. 실무기준 제정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이 실무기준 통해서 해소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 실무기준 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무기준 규정 검토 한번 볼게요. 아까 앞서 서에서 썼던 그 문장 있죠. 그대로
사회성과 공공성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스스로 규율. 이게 해설서 딱 펴시고 기준서 읽으시면 감정평가 윤리 200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문구예요. 그 다음 실무 기준은 반가로 2 보시죠. 기본 윤리와 반가로 3 업무 윤리로 나누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험생 때는 저 나름대로 막 앞자를 땄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체를 보니까 그 작업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그 암기 팁, 우리 품신청보 이렇게 외우거든요. 품신청보. 예, 품위 유지, 신의 성실, 청렴과 보수 기준 준수예요. 그런데 기본 윤리 한번 보시면 앞에 나왔던 25조, 26조, 27조 유사하고요. 그 실무 기준 그 보수는 이런 거 우리가 아직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업무 윤리가 그래도 중요하고, 다시 한번 출제된다고 하면 저는 업무 윤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의뢰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설명을 아주 규정으로 박아놨죠. 감정평가업자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의뢰를 수임하기 여기 전에, 의뢰 수임하기 전, 그리고 의뢰 수임하는 그 과정, 동그라미 2번 보면 조사 과정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발급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따라서 업무윤리에서는 중요한 게 그 의뢰인의 설명, 수임 전, 왜 우리가 이거를 수임 전에 이렇게 뭘 하라고 합니까? 목적, 조건, 기준 시점, 대상 물건 등에서 정확하게 의뢰인이랑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전에 모든 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분쟁 예방한다. 그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감정평가사의 책임 소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전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나간다면 왜 이런 거 작업하는 거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질문은 어디서부터 기초가 되겠어요? 그 막히면 안 되는 게 1. 직업윤리라 이런 것이다. 2. 내용의 의뢰인의 설명은 이런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으로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다 써야 되고, 시험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왜 이걸 왜 물었지? 그죠? 그러면 의뢰인들의 설명은 결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액 제시를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쓰는 거, 여기 분쟁 그 외무지 이 부분이랑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서류 떼서 탁상 검토 하잖아요. 탁상으로 했던 거랑 실제 수임 받아서 조사 과정 나갔더니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불일치.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확정했거든요. 서류 뽑아가지고 그 공적 서류 뽑아서 다 확정해서 나갔는데 뭔가 다르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적 불일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등기한 다음 의뢰하실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상정해서 그 부분은 의뢰인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긴 하지만 뭐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머지는 규정 간단히 끝나고요. 2번 불공정한 감정평가 회피 안에 내용 읽어보시고, 그리고 3번 비밀 준수 타인의 권리 보호까지 하면 저희 관련 규정으로 기준이 3가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법규에서 아마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25조, 26조, 27조, 8조. 그때 한번 이론은 이렇게 정리했지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윤리규정의 문제점 및 보완 방향은 세모.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1번 준수 사항이 없었고 미비했고 기준이 추상적이었다. 자, 실무 기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평가 과정상의 준수 사항이 결여됐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 끝에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리 규정이란 자체가 두 번째 줄 끝에 감정평가사의 평가 과정상의 행위 기준을 좀 규제해야지,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넘기죠. 반가로 3. 윤리 위반의 예방 장치가 부재. 여기 나오는 게요, 세 번째 줄 보면 심사 제도가 있지만 이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심사 제도도 이렇게 세모.
뒤에 나옵니다. 우리 심사 제도가 감정평가법 7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윤리규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은 이랬구나 정도로 읽어보시고 스터디에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점은 보완 방향 보시죠. 1번 자율적으로 규제해라. 지금 실무기준 들어와 있고 2번 제도적으로 규제해라. 윤리규정을 늘리고 교육과 감독의 강화, 심사제도 강화 있는데 마지막 심사제도 강화 7조 그죠? 써놓으시면 되겠죠? 7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규정과 서와 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서 문제점과 보완 방향은 세모 정도 표시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1장 4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요. 평가 업무 영역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챕터 2, 28조 감정평가의 분류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2 감정평가 분류를 10분 쉬었다가 이거부터 하고 업무 영역 넘어갈게요,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